저희가 잠시 1편을 찍고 휴식 시간에 에디가 갑자기 저에게 근데 새벽 배송을 왜 하는 거야? 왜 새벽에 물건을 받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에디고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 사실 뭘 안 주문해 먹어요. 그렇죠. 온라인 이용을 잘 안 하는 편이죠. 저는 물도 뭔가 나르는 분들이 고생하는 걸 한번 보고 나서 직접 꼭 마트에서 꼭 사오고 그리고 사실 마트도 잘 이용을 안 했어요.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해방촌에 살잖아요. 저는 이 동네 상권을 제가 뭐 산다고 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동네 구멍가게 사고 골목 상권을 애용하자. 네, 근데 하필이면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회사 지하에 이마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마트를 들려요. 그래서 퇴근할 때 이제 사서 네, 차에다 놓고. 철학이 좀 뭐 남들한테 말하진 않지만 좀 나름 있었는데 역시 편리성에 못 당하.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새벽 배송을 그래서 안 시켜다 보니까 그게 완제품이 온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아침에 그거를 받아서 먹고 뭐 간다든지. 그렇죠. 그 전에 에디가 그런 질문했어요. 근데 마켓컬리에서 파는 게 뭐야? 재료야? 뭐야? 완제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더라고요. 뭐 식재료면 사실 아침에 와도 필요 없잖아요, 굳이. 한국 사람들 이제 급한 것도 아는데. 그렇죠. 그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건 조금 살짝 뭐 반감이 있는 이제 나이 들어가는 아저씨라서 어쨌든 간에 굳이 새벽에 받아야 되냐. 밤에 받으면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택배 받는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까 뭐 녹는 거라든지 그렇죠. 어떤 제품을 내가 부재시에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의 뭐 그게 이유가 된다는 것도 그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냉동만두를 먹고 싶어서 또 냉동만두를 한 봉지만 사진 않잖아요. 또 온라인에서 막 세일해서 막 이렇게 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비비고 만두를 너무 많이 사서 냉장고를 하나 더 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두를 시켰는데 오늘 갑자기 에디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사님이 야 에디야 오늘 한잔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순 없잖아. 안 돼요. 옳지. 나는 택배가 온지도 몰랐어. 주문해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내가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를 택배로 사면 언제 오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3만원짜리 이렇게 사면 기억에서 잃어버리거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이사님이랑 술 한잔하고 밤 11시에 집에 왔더니 집 앞에 택배가 있는데 뜯었더니 만두가 다 흐물흐물해졌어.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그런 수요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에디가 말한 것처럼 출근 전에 좀 이렇게 먹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면 마켓컬리 같은 데서 어떤 뭐 빵이라던가 뭐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팔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HMI 같은 제품들도 바로 렌즈에 돌려버리면 조리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시대는 변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컬리 얘기를 굳이 왜 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낸 거죠. 그렇죠. 뭐 아이폰이 왜 스마트폰이 굳이 필요하냐. 생겼지만 우리 생활은 윤택해졌지만 뭔가 시간이 절약된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시대는 그렇게 변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걸 막을 수 없는데 그 새벽 배송이란 거를 새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켓컬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거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새벽에까지 받아야 되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마켓컬리 2부에 대해서 이제 마켓컬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적자폭이 커지니까 물론 매출도 커지지만 적자폭이 커지니까 마켓컬리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켓컬리가 처음에 했던 건 신선식품을 새벽에 이제 신선하게 배송하자 콜드체인 물류로 해서 이제 샛별 배송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새벽 배송을 시작한 그런 회사인데 점점 이제 그 소싱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어요.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판매를 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굳이 콜드체인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펫 관련 용품들도 이젠 있어요. 강아지 간식이라던가 뭐 강아지 사료라던가 아마 점점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제 지금은 마켓컬리가 거의 제품을 다 직매입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로켓 배송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모든 제품을 자기네 물류창고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직접 배송하고, 오픈마켓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액의 개념과 매출액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켓컬리는 다 직매입을 하니까 로켓 배송처럼 루쿠팡처럼 매출이 좀 뻥튀기 되는 경향이 있겠죠. 자기네가 5,000원에 사와서 뭐 7,000원에 팔고 7,000원에 사와서 만원에 팔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어쨌든 직매입하는 비율이 거의 99%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뭐 이렇게 펫 관련 용품이라던가 뭐 기저귀 뭐 이런 것도 이제 입점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 위탁 판매가 이제 점점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 거래 규모를 키우고 사람을 늘리고 매출 규모를 늘리려면
더 많은 이용자를 끊으려면 품목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반증해주는 계기가 뭐냐면, 최근에 마켓컬리가 이 사업 목적을 추가했는데, 거기에 이제 4가지 정도를 추가했는데, 중요한 거 3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통신 판매 중개업이라는 목적을 추가했고, 또 하나는 뭐 광고, 뭐 마케팅, 뭐 요런 부분을 추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통신 판매 중개업이라는 게 바로 오픈마켓을 이제 변화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너 뭐 만두 팔아? 그 만두 나한테 5,000원에 팔아. 그래서 내가 사와서 그걸 내가 소비자한테 팔고, 너 뭐 딸기 팔아? 그 딸기 내가 사서 팔고 이랬는데, 이제는 너 만두 팔아? 그럼 우리 사이트에 입점해. 네가 직접 팔아. 수수료는 20%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신 판매 중개업이기 때문에 아마 통신 판매 중개업을 넣은 거는 당연히 그 수순인 거고, 그리고 통신 판매 그러니까 오픈마켓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오픈마켓을 하게 되면 판매자의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만두를 파는 판매자가 10명인데 어떤 사람이 1위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9위에 나오면 9위에 나오는 사람이 야, 왜 나는 9위야?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광고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은 더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돈을 안 쓰는 판매자는 좀 더 하위에 노출시켜주고, 그게 기본적인 어떤 온라인 이 쇼핑의 기본적인 구조니까 아마 그래서 광고 그 카테고리를 더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택배 카테고리를 추가했더라고요. 현재 마켓컬리가 뭐 작년 기준 데이터로는 뭐 80%인가 90%인가를 지입 회사,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아닌 타 회사를 이용해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자체 배송, 그러니까 마켓컬리 소속의 기사나 자동차는 한 10%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해서 새벽 배송을 했었는데, 택배를 추가했다는 건 이제 아마 마켓컬리만의 물량이 아니라 타 업체의 물량도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 뭐 그런 이유. 그렇죠. 유통을 더 확장시키고,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켓컬리가 배송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이 3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새벽 배송을 현재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택배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인프라를 세팅하는 게 어렵다는 거겠죠. 이 콜드체인 물류로 새벽으로 쏘는데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쏜다,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물비 너무 많이 나오고, 냉장차가 차지하는 어떤 뭐 연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동차에서 냉장고를 돌리려면 어디 전기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전기 소스가 없으니까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기름일 거고, 그럼 연비가 훨씬 떨어질 거고, 그럼 비용이 더 증가될 거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지역만, 뭐 우리나라는 또 이 수도권의 인구의 거의 50%가 몰려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게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나머지 지역으로 확장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만 하더라도 자체 물류 시스템으로 그걸 다 갖췄을 때는 이 배송 물량이 들쭉날쭉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날은 인천에서 갑자기 많이 나오고, 어떤 날은 갑자기 무슨 뭐 서울에서 많이 나오고, 혹은 뭐 서울 북부에서 많이 나오고, 서울 남부에서 많이 나오고, 이 물량이 다 뒤죽박죽일 텐데 자체 물류를 이용하면 이게 비효율이 되니까, 이걸 그러니까 타 회사에 아웃소싱 주는 형태로 이용하면 그 물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 비용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배송망을 더 강화하려면 아무래도 자체 쿠팡 로켓 배송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주문이 들쭉날쭉하니까, 주문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주문을 균일하게 최소한 세팅을 해야 되고, 주문을 균일하게 세팅을 하려면, 배송 물량을 균일하게 세팅하려면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물량도 내가 받아오면 그걸 균일하게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 손실을 좀 막을 수 있잖아요. 타 회사에서 비용을 받을 테니까 그것도 매출이 되니까 아마 그래서 택배업을 추가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기사에 나오기로는 작년에 적자가 300몇 억 나오고, 또 이제 전지현 씨를 모델로 써서 이제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매출이 1,500억인데 광고비를 150억을 써요. 마케팅비가 거의 매출의 10% 정도 나온다는 거는, 뭐 우리 같은 일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듣보장 자영업 레벨에서는 마케팅비가 뭐 매출의 10% 20% 정도 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마트나 이런 데 광고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 부분도 기사에서 좀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왜 전지현을 쓰냐, 뭐 이런 느낌? 대기업에서 쓰는 굉장히 탑 모델을 왜 이 스타트업이 쓰냐, 뭐 이런 지적도 많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맞는 전략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현금이 좀 바닥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뭐 1,300억인가 투자를 추가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적자가 300억이면 뭐 단순히 아주 쉽게 곱하기 해보면 올해 적자분으로 최소한 2-3년 이상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탄은 확보돼 있다. 그러면 그 실탄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향후 긍정적인 전망과 우리가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켓컬리의 긍정적인 점은 브랜드 밸류?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봐도 컬리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 글들이 많고, 컬리는 굉장히 좀 안티도 물론 있긴 있는데 긍정적인 거에 비해서 안티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 느낌? 쿠팡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다 보면 좀 이렇게 긍정과 안티가 6대4? 뭐 이런 느낌이면, 컬리는 긍정과 안티가 뭐 한 8대2? 9대1? 이런 정도 느낌으로. 심지어 저도 전혀 이용하지 않고 관심도 없지만 마켓컬리 이미지가 좀 좋은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광고가 좀 괜찮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마켓컬리가 직매입을 거의 90 몇 퍼센트 하니까 브랜딩을 유지하기가 좋은 거죠. 그렇죠. 딱 받았을 때 쿠팡에서 오는, 쿠팡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에 오는 것보다, 오픈마켓에서 오는 것보다는 마켓컬리 제품이 뭔가 딱 와서 정성스럽게 온 느낌이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선별 작업을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브랜드 자체가 좀 잘 세팅이 돼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매출 총 이익률 자체가 27%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쿠팡은 말씀드렸지만 10,000원에 파는 거를 9,000원에 매입해 와서 10,000원에 팔면 이건 좀 가능한가? 이런 구조가 유지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쨌든 7,000원에 사온 거를 10,000원에 판다면 그렇게 물론 이제 백화점 수수료나 홈쇼핑 수수료처럼 막 40% 5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종업계 이마트나 이런 비슷한 제품들 판매하는 그런 마트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또 그 긍정적인 점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리포트를 보니까 재고 자산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재고 자산이 굉장히 적어요. 얼마였더라? 그러니까 매출이 1,500억인데 재고 자산이 7%인가? 6%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1,500억인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 생각엔 좀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회전을 빠르게 하니까, 재고 소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굉장히 회전을 빠르게 하니까, 이건 또 이제 예를 들어 공산품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잖아. 공산품은 물류 창고에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보내면 되잖아요. 유통기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어쨌든 재고 소진이 굉장히 빠르니까 폐기되는 제품이 적을 거 아니에요. 폐기되는 제품이 적다는 거는 비용 손실이 적다는 거니까 장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컬리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솔드아웃 걸려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고 싶어도 솔드아웃이니까 못 사는 거야.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고 자산을 적게 가져가는 이유 자체가 최소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내부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분석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패턴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은 어느 정도 구매가 일어나더라, 소비자 어느 정도 일어나더라, 어느 지역에서 많이 구매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최대한 거기에 걸맞게 제품을 매입하고, 그러니까 재고자산 비중이 굉장히 적으니까 폐기되는 게 적은 건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갑자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노출됐다거나 혹은 어디 커뮤니티에 노출돼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좀 단점은 있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그렇죠. 그런 단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분석 프로그램들이 좀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재고 자산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그래도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좀 돌리고 있다. 그런 것들은 내부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수요가 엄청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거라면 사실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인 거죠. 왜냐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컬리를 이용하고 싶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데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는 기업한테 당연히 장점인 거잖아요.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애들이 콜라보 해가지고 이지 부스트 같은 거 만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을 딸리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보통 유럽의 패션 회사들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브랜드 밸류를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양을 많이 안 찍어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전략을, 업력이 길어서 그런가, 우리나라는 왜 잘 팔리면 계속 찍어내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명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봤으면, 이제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컬리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 일단 사실 자체 물류를 이제 구축을 하고 세급 배송을 하고 직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인프라 비용이 사실 적게 드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많이 들 것 같잖아요. 쿠팡이 지금 조단위 손실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로켓 배송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물론 매출 총이익이 적은 것도 있는데 이익을 좀 더 본다면 손실 규모를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쿠팡은 이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적자 전략을 선택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타트업 기업이고 이번에 투자를 뭐 1,300억 받았다고 해도 예전까지 투자받은 이 총액을 다 합쳐보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3,000억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너와 나의 듣보잡 레벨의 자영업 레벨에서 3,000억? 우와! 이렇게 되지만 이게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기업들에서는 3,000억으로 세팅할 수 있는 이 물류 시스템이라는 게 한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전에 얘기했지만 쿠팡이 투자받은 기업이 4조인데 신세계에서 새벽 배송 강화한다고 쓱배송이라고 하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신세계나 롯데 같은 업체들이 자금력이 없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적자 나고 롯데도 지금 사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기사에 나오는 게 온라인 강화하겠다, 온라인에 뭐 롯데 같은 경우 3조 투자하겠다, 뭐 신세계도 뭐 계속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를 뭐 물론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전국에 마트망이 깔려 있잖아요. 전국에 롯데마트가 있고 전국에 이마트가 있는데 그 자체가 판매몰이자 물류 창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새벽 배송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쓱배송은 지금 전국 새벽 배송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니까 못 하는 거겠죠. 근데 마켓컬리는 아예 그 자체를,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경쟁력 차이가 오는 거고, 결국에 이 자본의 이 물류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인프라나 물류나 이런 것들은 결국 자본의 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힘은 사람이 적더라도 정말 끝내주는 개발자가 정말 끝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면, 에디도 알겠지만 인프라는 결국에 돈으로 이 쩐 싸움인데, 과연 이 대기업들이 뛰어든 이 시장을, 더구나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프레시를 시작해서 새벽 배송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스타트업 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렇다고 누가 마켓컬리에 쿠팡에 투자한 것처럼 막 조 단위의 투자를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15년부터 18년까지는 나름 새벽 배송에서 마켓컬리가 굉장히 좀 선두주자로서 이미지도 좋고 마켓 리더로서 이렇게 쭉 성장했다면, 쿠팡 로켓프레시부터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과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텐데 거기서 과연 마켓컬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마켓컬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마켓컬리의 브랜드가 긍정적이고 힙하고 멋지고 난 전지현 씨 너무 팬이고 해도 마켓컬리 내에서 사야 될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물건들을 마켓컬리는 소싱해왔고, 그래서 그것들을 프리미엄 이미지로 잘 판매를 했는데, 새벽 배송을 너도 나도 강화하게 되면 그 판매자들 뺏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야, 뭐 쿠팡에서 야, 너 우리로 넘어와, 내가 더 뭐 예를 들어 수수료, 마켓컬리 뭐 예를 들어서 매입 비용이 7,000원이야? 나는 그럼 7,500원 줄게, 나는 8,000원 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소싱 우위 전략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힙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계속 소싱해서 계속 판매하는 전략이 과연 유효할까? 왜냐면 한국의 유통시장이 굉장히 큰 것 같으면서도 큰 업체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분명히 그 소싱 업체들 빼가려고 할 텐데, 스타필드나 이런 데서 매장을 계속 그런 굉장히 큰 쇼핑몰을 내면서 그 업체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그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굉장히 유명한 맛집들을 끌고 들어가는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뭐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 충성 어떤 맛집 고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쇼핑 매출이 높아진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도 그런 소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에 있는 소싱, 굉장히 핵심적인 소싱 업체가 몇 개 있다. 그럼 그것들을 뺏어왔을 때 과연 컬리가 그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마켓컬리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정답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뭐 마켓컬리 전지현 씨도 좋아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